저기 저 이상한 게 우리 쪽으로 걸어오는 것 같지 않아? 오지 마! 멈춰! 멈추라고!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IT 기업에 다니고 있는 캐나다 사람 헨리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글로벌 IT 기업에 근무했는데요. 그렇게 캐나다에서 근무하다가 1년 전부터 여기 중국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와이프와 지인들이 중국이라는 나라의 발령을 받아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캐나다에서도 중국인들을 쉽게 볼 수 있고 중국 식당들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그렇게 거리낌이 있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와이프랑 딸들과 떨어져 지내는 삶이 좀 고독했지만 회사에서 더 높은 급여를 제시해 주었고 중국에서도 안전한 지역에 속하는 곳이라 가족들에게는 자주 캐나다로 넘어가기로 하고 중국 발령을 수락했습니다. 제가 워낙에 무딘 스타일이라 아직까지는 잘 적응하며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생활하다가 충격적인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회사 동료와 가볍게 맥주를 마시고 집으로 들어오는 길인데 순간적으로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멀리서 둥근 형체가 저희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더라고요. 머리도 길게 늘어뜨려 얼굴을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가까이 다가온 형체는 정말 멀쩡한 20대의 중국 여성이었습니다. 저희가 외국인이니 와서 구걸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중국에서 젊은 20대 여자가 혼자 노숙을 하며 거지 생활을 한다더니 그런 류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거지가 갑자기 미친 속도로 뛰어오더라고요. 부딪히면 진짜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무단횡단을 극혐하지만 생명을 위협당하는 순간에 무단횡단에서 반대편 길로 뛰어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순발력이 빠른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여기 중국이 경제 한파가 몰아치면서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특히나 젊은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한정적이라 이렇게 길거리에 나온 젊은 여성들이 많아졌더라고요. 실제로 중국 인구 33%는 월급이 50만 원도 안 되는 수준이고 물가 수준이 30평대 아파트 월세가 월 30만 원, 점심 식사 값이 3천 원으로 저렴한 편이기는 하지만 월 50만 원의 급여로는 높은 물가일 뿐입니다. 저는 잠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중국 생활을 하면서 고층 아파트에서 반려견 배설물을 던져서 맞을 뻔하기도 하고 오토바이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해서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오늘 그 여자가 갑자기 미친 속도로 뛰어오는 건 진짜 장성한 남자인 저한테도 정말 역대급으로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직장 상사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늘상 무표정한 그 상사는 도통 생각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부르는 거지? 의구심을 가지며 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에 대해 어려운 것은 없는지 물어보다가 한국으로 자리가 났는데 그쪽으로 발령을 받으면 어떠겠냐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회사의 생각을 좀 해본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국에 가는 것보다 지금 어느 정도 적응해서 살고 있는 중국에 머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솔직히 더 이상 아시아 국가에 떠돌고 싶지 않았습니다. 중국이라는 이 나라에 좀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에 한국으로 가지 않겠다고 말했고 저 대신 후배 동료가 한국으로 발령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캐나다에 있는 와이프와 통화를 하다가 한국 발령을 취소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왜 한국에 가는 걸 받아들이지 않았냐고 하더라고요. 저희 딸들은 한국 아이돌 세븐틴의 팬이었습니다. 딸들의 팬심을 떠나서 한국은 IT 강국이고 세계적인 기술을 많이 개발하고 있어서 중국에서 쌓은 커리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도 개발 역량을 더 다양하게 키워보라고 조언해 주더라고요. 그제서야 아차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IT 기업의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데 IT 강국이라는 한국을 체험해보고 싶은 강한 끌림이 느껴졌습니다. 아시아라는 둘레만 생각하지 말고 세계의 둘레를 생각했어야 했는데 제 생각이 좁았던 거였죠. 하지만 이미 후배 동료가 들어간 자리를 넘볼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제 바람이 하늘에 닿았을까요? 한국으로 간 후배 동료가 한국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요. 한국에 있는 다른 IT 기업으로 바로 이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속으로 한국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힘든가 하고 그 후배 동료와 통화를 해보니 본인은 지금 회사보다는 한국의 다른 IT 기업의 프로젝트가 본인을 더 성장시킬 것 같았고 더욱이 그 회사가 더 좋은 급여 조건을 제시해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잘 적응만 한다면 저에게도 좋은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 한국으로 가는 것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후배의 공석에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회사 매니저는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냐며 물어보더라고요. 그저 사람 마음이란 게 원래 그런 거라며 웃어넘겼습니다. 지금 한국에 와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건
거리에 거지가 없는 점입니다. 옛날에는 거지나 앵벌이들이 한국에도 많았다고는 하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 서울역이나 영등포 주변에만 드문드문 있다고 직장 동료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캐나다나 중국에 비해서 거지들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심지어 거지들에게 매달 1,500불씩 한국 돈으로 약 140만 원 정도의 돈을 주는데도 그들은 스스로 자립할 생각을 안 하는 것을 보면 같은 캐나다인 저 스스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 점입니다. 이렇게 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한국처럼 직업교육 등의 제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 그들의 독립을 진정으로 돕는 일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거지 생각을 하니까 예전에 중국에서 마주친 그 20대 젊은 여자 거지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다시 생각을 해봐도 소름이 돋더군요.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사무실 전기공사로 일을 못하던 때가 있었어요. 저는 급하게 메일을 보내야 해서 일을 어찌하나 어리둥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인 직장 동료 희재 씨가 스터디 카페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스터디 카페? 거기가 뭐 하는 곳이지 하고 물었어요. 따라오면 알 거라고 하더라고요. 무인으로 이뤄지는 스터디 카페는 공부에 몰입하고 싶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간 곳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곳이었고 입구 쪽 모니터에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자신이 앉을 좌석을 지정하고 몇 시간을 이용할 건지 체크해서 결제를 하면 본인의 핸드폰으로 출입할 수 있는 QR코드가 전송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희는 3시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3시간을 결제하고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회의실, 다른 한쪽은 1인석 2인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자리에 콘센트와 조명이 배치되어 있어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사용하기에 편리해 보였습니다. 무인으로 이용되는 대신에 각 방에 CCTV가 설치되어 있더군요. 비상벨도 있어서 긴급 상황에 이 벨을 누르면 경찰이 출동한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아까 지정한 자리를 확인하여 나란히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설치하고 희재 씨가 음료를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따라가 보니 무인 카페로 이용되는 그곳은 주스와 커피, 요구르트를 무료로 먹을 수 있었고 간단한 스낵이나 시리얼도 먹을 수 있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나 팩스 등을 보낼 수 있는 사무기기가 있어 정말 스터디를 하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제가 이런 무인 카페가 중국이나 캐나다에 있었으면 사람들은 여기 있는 시리얼이든 프린터기기든 모든 걸 가져갔을 거라고, 절대 무인으로 운영되지 못했을 거라고 희재 씨에게 웃으며 말해주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죠. 저는 자리에 앉아서 급한 용무를 처리하고 나서야 주변에 앉아서 열심히 몰두해 있는 한국의 청년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평소에 한국의 20대 사람들이 잘 웃지도 않고 말수도 많지 않아 좀 냉소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꿈과 진로에 대해 노력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재 씨는 스터디 카페가 한국에서 유행이라고 하니 그만큼 많은 청년들이 공부하고 노력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에서는 젊은 여자도 거지가 되는데 한국에서는 젊은 청년들이 자신의 성장에 이렇게 진심이니 참 비교되는 실상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많은 걸 느끼게 해주는 장소였습니다. 제가 평소에 근무하는 곳은 여의도인데요. 회사 건물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바깥 창으로 한강의 물줄기가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한강의 물줄기 양 옆으로 빌딩들이 줄지어 있어 도시와 자연 경관이 어우러진 모습입니다. 중국은 물론 캐나다와도 비교되지 않게 축복받은 도시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도시의 한가운데를 강줄기가 지나가는 도시는 전 세계에 몇 안 되기 때문이지요. 저는 가끔 이런 풍경을 SNS 계정으로 올려 업데이트했습니다. 올릴 때마다 와이프와 아이들로부터 부러움 가득한 답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와이프와 아이들은 한국으로 발령받은 저를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왔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음식도 먹고 서울이라는 도시를 구경하는 나날을 보내다가 어느 날 직장 동료 희재 씨가 내일 한강에서 불꽃 축제를 한다며 본인의 가족과 같이 불꽃 축제를 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국에서 불꽃 축제는 처음이라 관심이 갔고 저희 두 딸에게도 한국에서의 시간을 더 뜻깊게 남겨줄 수 있을 것 같아 흔쾌히 오케이 했습니다. 저희는 불꽃 축제 예정 시간보다 훨씬 일찍 만나서 돗자리를 펴놓고 한강을 즐겼습니다. 치킨과 맥주 그리고 음료수를 먹으며 놀다가 좀 출출하면 근처에 있는 푸드트럭에서 달꼬치를 사 먹기도 했습니다. 희재 씨도 와이프와 두 딸을 데리고 왔는데 아이들 서로가 처음에는 서먹서먹하다가 서로 간식을 나눠 먹거나 캐치볼 등을 하며 서로 자연스레 친해지더군요. 저희 둘째 딸 6살 엠마만 빼고요. 둘째 딸 엠마는 뭐가 불만인지 엄마에게만 매달려 있어서 와이프가 힘들어했습니다. 평소 아빠인 저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았다 보니
아빠인 저에게도 잘 안 오고 아이가 계속 와이프한테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희재씨 가족도 뭔가 도와주고 싶어서 엠마에게 젤리도 주고 핑크퐁이라는 장난감을 주었지만 환심을 사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지요. 엠마는 선물을 받을 때뿐 와이프에게만 계속 매달려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아이가 이해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낯선 나라의 낯선 동양인들이 너무 많아 아이가 좀 무서운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 한강에 놀러오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리다 보니 좀 당황스러웠지만 이것저것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어서 불꽃 축제 시간을 기다릴만 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솜사탕이 있었는데 토끼 모양으로 얼굴만 하얗고 두 귀는 파란색과 핑크색이어서 아이들이 더 흥미로워했습니다. 이벤트 중에는 박스 안에 있는 움직이는 여러 공을 3초 안에 잡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공을 잡을 수 있는지 서로 고민하며 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와이프가 뛰어오더군요. 둘째 딸 엠마가 없어졌다고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랑 같이 줄에 서 있다가 본인 손에 있던 솜사탕 막대기가 끈적거린다고 엄마한테 가서 손을 닦고 온다고 했는데 사라진 겁니다. 엄마가 있는 돗자리 쪽으로 걸어가는 걸 분명히 보았는데 갑자기 사라지니 두 눈이 깜깜해지더군요. 첫째 아이를 희재씨 와이프에게 맡기고 희재씨와 저희 부부는 아이를 찾기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중국에서 아이 유괴 사건이 빈번하게 벌어져서 같은 아시아 국가라서 유괴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흥분한 저랑 대조적이게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희재씨를 보니 섭섭한 마음까지 들더군요. 남의 딸이라고 이런 태도를 보이나 싶어서요. 희재씨는 침착하게 안내방송을 해주는 곳으로 가서 아이가 입은 옷과 나이, 이름을 설명했습니다. 와이프는 안내방송하는 곳에서 기다리기로 하고 저와 희재씨는 밖에 나와 아이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안내방송은 한국어로 나오고 영어로도 나오더라고요. 영어만 사용할 줄 아는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 안내해주시는 분의 배려에 감사했습니다. 당황해하는 저에게 희재씨는 아이가 없어져도 한국에서는 금방 찾을 수 있다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10분 정도 찾아 헤매었을까요? 헨리, 드디어 엠마를 찾았어요. 와이프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젊은 20대 연인이 아이가 솜사탕을 들고 벤치에 앉아서 불안한 눈빛으로 두리번거리며 앉아있더랍니다. 주변에 부모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없었고 혹시 몰라 유념해서 아이를 살펴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때마침 방송이 나왔고 방송에서 말하는 아이의 인상착의가 맞는 것 같아서 아이에게 영어로 말을 걸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이는 경계심이 많아 그 젊은 사람들을 따라 나서지 않았다고 해요. 아이와 움직일 수는 없겠다고 판단한 남자가 안내센터로 뛰어들어왔고 와이프에게 아이를 찾았다고 말하며 아이가 있는 벤치로 안내했다고 하더군요. 젊은 20대 그분들에게 너무 감사했고 아이가 낯선 사람을 쫓아가지 않았다고 하는 말에 아이가 기특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이는 엄마한테 갔다가 아빠한테 가려고 했는데 불쇼를 하는 푸드트럭을 보았고 그쪽에서 불쇼를 보다가 그만 길을 잃었다고 하더군요. 아이를 찾아준 그 한국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희재씨 가족과 즐겁게 불꽃 축제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불꽃 축제가 다 끝나고서도 쓰레기를 모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버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에 뉴스에서 불꽃 축제 끝나고 쓰레기 정리를 제대로 안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지만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레기 정리를 했었거든요. 한 20% 정도 되는 사람이 정리를 안 했을까요? 실제로 중국이나 미국에서 콘서트 같은 것을 진행하면 100%의 사람들이 정말 쓰레기를 바닥에 버려놓고 가거든요. 그걸 치우는 데만 청소부들이 일주일의 시간이 걸릴 정도로요. 한국은 그 정도는 절대 아니고 하루에서 이틀 정도만 청소인원을 투입하는 정도라 쓰레기 정리하는 시민의식이 잘 발달되어 있는 편이지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속으로 이 정도의 쓰레기 양을 많이 버렸다고 한다면 한국의 시민의식 수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 굉장히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스터디 카페와 여의도의 한강을 즐겨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다른 신기한 경험이 있다면 또 이야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캐나다 헨리 씨에게 응원의 댓글을 아래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100가지 다양한 이야기 월드백